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오늘 한마디 더 짓겠습니다. 여러모로 화제를 낳았죠. 그런데 쓱 유쾌한 화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삭제한 것은 결코 이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한다는 치졸한 청와대의 습승이 빚은 사고였습니다. 하필이면 잘린 분이 참석자 중에 유일한 흑인인 라마포사 대통령이어서 자칫 인종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중국의 휘토류에 의존하고 있는데 남아공은 세계적인 휘토류 보유국이죠. 어쨌든 청와대 비서들이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기가 막힌 건 충성을 한답시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보는 한국의 위상이라는 표제를 내건 겁니다.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선전선동에만 능한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라마포사 대통령을 잘라내어 문 대통령의 앞줄 가운데 이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선거처럼 돋보이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이 가상하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국민이 문 대통령이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심 국가가 된 것으로 착각할 것이라 이긴 겁니다. 이 단순한 의전서열에 지나지 않는 걸 두고 사진 한 장으로 보는 한국의 위상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들었으니 결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겁니다. 정부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문체부는 사진을 편집한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것이어서 경징계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 실무자를 경징계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아닐까요? 그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잘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100마디의 말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 그는 방송에 나가 인도, 호주, 남아공은 영연방으로 실질적인 초중국은 우리뿐으로 G8, G8에 자리매김했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방역, 백신, 경제까지 모두 함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위치다. 이 때문에 자리나 의전서열도 예우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이죠. 백신 접종 꼴찌 국가가 경제대국회의에 가서 방역, 백신, 경제까지 모두 함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니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심지어 박 수석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이례적인 외교 용어도 등장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사진에 문 대통령만 노타이 콤비 차림인 것은 왜일까요?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참석 복장을 오해한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 스마트 캐주얼을 노타이 차림의 자유복으로 알아쓸 수 있겠죠. 도대체 우리 어전팀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청와대 비서들의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이 청와대가 SNS에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방문 소식을 전하며 독일 국기를 올린 겁니다. 이 오스트리아 국기는 위로부터 적색, 백색, 그리고 다시 적색이죠. 독일은 흑색, 적색, 금색의 3색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수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네티즌이 지적을 받고서 바로 잡았다고 하는군요. 사실 이런 실수는 강경화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의전에만 능했지 외교적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2018년이죠. 문 대통령이 남미로 가면서 어쩐 일인지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빈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체코를 경유했습니다. 그게 김정숙 여사의 뜻이라는 말도 한간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트위터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해서 중대한 결례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 실수, 그 이상의 실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는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하기도 한다는 구참 변명이 뒤따랐습니다. 이슬람국으로 금주국인 브루나이 국왕 만찬에선 건배 제의를 했고 캄보디아 방문 때는 페이스북에 대만 예술센터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업체의 오류라고
나중에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평양 능라도 위성사진이 들어간 것도 업체가 실수한 것이라고 했죠. 이쯤 되면 청와대 비서진들이 무능한 것일까요? 무식한 것일까요? 아니면 게으른 것일까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사설은 문 대통령이 실패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제약사 CEO에게 부탁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이 문 대통령은 독일의 코로나 백신 제약사인 큐어백 CEO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에서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 고려해달라면서 이 회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 뉴스를 전하면서 정부는 백신 외교 성과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죠. 큐어백은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47%라고 밝혀서 사실상 실패한 것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백신 정보에 어두웠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지만 큐어백 CEO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설은 한두 번은 실수지만 수십 번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질타합니다. 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도 그는 아주 꿋꿋합니다. 소주성이 결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만 더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의 믿음은 아주 굳건합니다. 도대체 자신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은 1991년 ILO에 우리가 가입한 이후에 30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첫 총회 참석이라고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 회복을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일자리는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가 됐다. 나 역시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말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고용의 양과 질을 높였다고 믿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착오를 넘어선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 아마 외국 사람 중에 포용적 성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어서 당연히 생산도 늘게 되고 거기에 맞춰 일자리도 는다는 환상적인 사이클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현실은 정반대로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저는 정말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 풀타임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서 200만 개가 사라지는데도 어떻게 포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몰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취임 직후 내세우던 일자리 상황판을 그 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취임 후 3년 동안 투자, 생산, 소비 등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한 것을 그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취임 4년차에 닥친 코로나는 문 대통령에게 훌륭한 변명거리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문 정부는 모조리 코로나 탓으로 돌렸습니다. 기저효과와 재정을 푼 득택으로 2019년 11월 3분기 가계소득 동향지표가 반짝 개선이 됐을 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ILO 총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 ILO가 지정한 노동협약은 총 190개나 되는데 그 중에 8개가 핵심 협약입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핵심 협약 중에 4개를 이미 비준했죠.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이번 국회에서 지난 2월 3개 협약을 추가로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통위에서는 야당이 퇴장을 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 결석권 등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 협약은 105호 정치적 견해 표명에 따른 강제노동 금지뿐인데 이 조항은 현행법인 국가보안법, 형법 등과 충돌해서 비준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유진영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노동자의 권익이 최대 보장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정치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입당과 대선 출마 선언을 미루면서 여야의 협공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검증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권의 홍준표, 하태경이 다 검증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의혹들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같이 야당이 경선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추미애는 라디오에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자신이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대선판을 기웃거리면서 검증의 그물망에 들어오지 않고 언론이 검증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꽁 잡는 매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자신은 매고 윤석열이 꽁이라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유승민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링 위에 올라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윤석열은 대변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갈 일만 가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그는 또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동훈이란 분이 대변인인데 이 대변인은 파일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도 윤석열 공격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는 언론에 윤 전 총장은 아마추어 티가 나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도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자꾸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을 짜증만 나게 한다. 그러자 어제죠. 윤석열 측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27일 전후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전망입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정치 선언 시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로 보고 있다.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시점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심 투어를 반영해서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 민심 투어를 두고 말이 많았죠. 이 도발은 김종인이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주면 국민들은 짜증만 나게 한다. 과거 민심 투어를 했다가 실패한 정치인을 상기시킨 겁니다. 멀리는 손학규가 있고 가까이는 안칠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측에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 듣는 민심 투어를 진행한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시장을 다니며 오뎅 먹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말입니다. 손학규도 안칠수도 시장에서 어묵 먹는 민생 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 나라의 운도 끝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아주 대표적인 공약이죠. 17일 정세균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놀랄만한 공약입니다. 야당의 하태경은 더 놀랍습니다. 하태경은 세종시 노무현 기념공원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보수의 노무인이 되겠다면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연내 개정해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수도 이전 역시 서울이 수도인 것은 불문헌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으므로 개헌사항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분은 왜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는 기본을 너무 많이 파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